반갑습니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의 저자 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눈을 뜨니까 밖에 보슬보슬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평상시 하던 것처럼 가방에다 맥북이랑 책 싸가지고 이제 동네 카페에 가가지고 앉았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늘 그랬듯이. 근데 그 카페 바깥에 테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라스에 앉아서 바깥에 비가 내리고 아메리카노의 그 향을 느끼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래 카페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 카페를 오픈하면은 카페 주인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침에 가서 커피 내려가지고 먼저 에스프레소 마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상태 이상하진 않나, 원두가 뭐 가진 않았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 간 내린 에스프레소의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프랜차이즈 큰데 보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내리자마자 이걸 고객한테 서빙하는데 뭐 15초다, 30초다 이게 매뉴얼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막 누구 고객님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찾아가면은 나중에 크레만 다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받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내리자마자 그거를 바로 마시면은요 그 향이 달라요. 이거는 커피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이제 커피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마시는데 정말 좋았던 날이요. 바깥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내릴 때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비 오는 창가에 앉아서 그거를 마시면 이 에스프레소 향이랑 바깥에 비 냄새랑 섞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진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다만 그럴 때는 제가 한 평짜리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비가 오는 날이고 제가 자리가 없는 카페를 하니까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테이크아웃 할 만한 커피를 못 든단 말이죠. 비가 조금이라도 부슬부슬 오면 손님이 뚝 끊겨요. 그냥 매출이 뭐 없어요. 가게 문 닫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 비가 내리는 거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그 비가 조금 내리는 그 차이 하나로 사람들의 이 행동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를 평상시 사던 사람들이 안 사고 이런 행동 패턴이 쌓이면은 가게 주인장이 제 입장에서는 그날 매출이 완전히 공치는 거고 저한테는 타격이 크죠. 그래서 작은 환경의 차이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우리 마음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저녁 시간대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 많을 거고 그 신청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또 신청하시고 나셔서 실제로 오늘 낮에 업무를 보시고 혹은 낮에 집에서 일들을 하시고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뭐 피곤하기도 하고 혹은 조금 아프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예약을 해놨지만 가지 말아야지 그냥 집에 가서 쉴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시고 늦은 시간에 피곤해도 이 자리에 와주시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 책이 에세이인데 이 책의 부제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팟캐스트를 좀 종종 듣는데 이게 사람이 지금 저희가 주제가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거잖아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법륜스님 그 말씀에서 제가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먼저 일단 성인이 되면 저희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된다. 이게 직업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냥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으면 뭐가 돼도 하는 거예요. 옛말에 백장선사인가요?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작, 이렇게 반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장선사님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른이 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이게 부도덕한 일이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닌 한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사실 일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들, 선망하는 직업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훌륭한 직업들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덜 선망하는 직업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돈을 지불하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 번은 그 청소해 주시는 이제 그 여사님이
편차에서 안 나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옆에 책상 쓰레기통 가득 쌓이고 화장실 비워지지 않고 그분 한 분 쉬시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다. 이게 일단 첫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니까 그냥 해요. 이게 첫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는 효율성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할 바에야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하루 8시간 일을 할 바에야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영향력이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님인가 옛날에 제가 그 자서전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는 현대자동차를 운영을 하다가 조선을 하게 된 이유가, 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조선에 대한 거를 보니까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똑같이 철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저게 훨씬 더 매출이 크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동차 만들었으니까 배를 만들자 해서 시작했다고 그분 자서전에 써 있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상태에서 어차피 내가 일할 거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갈아타는 거죠. 이게 직장 내에서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뭐 승진을 하고 싶다, 내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뭐냐면요, 내가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내가 실제로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 합격하고 싶은 거고, 내가 이 두 개를 갖다 꾸릴 능력이 안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는데 이 둘 다 놓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꿈이 나는 되게 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나는 큰 회사를 차려서 멋지게 굴러가고 싶다라고 원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전혀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거기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머물면서 계속 돈을 버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돈은 넉넉히 벌고 하지만 왠지 행복하진 않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돈을 벌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막 달려온 자기 자신을 조금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 효율성을 추구하고 많은 돈을 버는 그 단계에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을 비싼 걸 간다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를 한다든가, 혹은 열심히 일하고 이 짬나는 그 짧은 시간에 막 비싼 술을 마시거나 뭔가 딴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거는 사실상 일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이거를 풀려고 뭔가 노는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다음 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일과 노동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하는 게 그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법상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일주일에 뭐 지금 52시간 뭐 제한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이제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노동의 해방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과 노동의 해방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진정으로 이 일과 노동, 일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옵니다. 문제는요,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드냐? 세 번째 단계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먹고 사는 일만 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미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먹고 살기만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수준으로 가려고 보니까 지금 얻는 수익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거의 이거는 이쪽에서 저쪽 낮은 곳을 뛰어내리는 수준의 용기예요.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많이 성공하고 사회적인 성공하고 뭐 돈을 벌고 승진했고 이게 높을수록 2단계로 뛰어넘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더 뭔가 내가 인생을 뭔가 헛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냥 세 번째 단계에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이 경영자일 때 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의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예를 들면서 옷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게 내가 꾸민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커리어를 최대한 쌓으려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로스쿨에 가고 한 다음에 나중에 디자인 회사로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에 성공하고 싶다 하면은 디자인 회사의 C다로 가서 거기서부터 배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커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뭔가 하려면은 거기로 그냥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효율성이 쌓이니까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이렇게 규모가 커져요. 그럼 하고 싶은 일에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커피 가게를 할 때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이 가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익만 나오면 그거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안 됐어요. 실패를 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돈을 어차피 버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사실 되게 꿈꾸는 거고 남들이 이랬다라는 걸 보면은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내가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남는 시간에 틈을 내서 딴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뭔가 끙끙대 보는 거죠.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스무스하게 연착륙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챕터는 전체에 4가지 정도 목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4가지 챕터는 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내용하고 일치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슬럼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사실 나는 따로 있어. 그러면은 그 일을 갖다가 뭔가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시작은 아무렇게나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장할 만한 좋은 시작의 요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라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내가 준비된 게 없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가진 게 없더라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라한 상태에서 거칠더라도 일단 하는 시작이 오히려 좋은 시작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커리어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칼 뉴포트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2010년인가에 뉴욕타임즈에다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열정을 따르지 마라. 열정이 너를 따르게 해라. Don't follow your passion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기사의 요지가 뭐냐면은 열정을 가지고 직업을 찾지 말고 네 커리어 자산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좋은 시작은 2가지 요건이에요. 첫째, 초라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2번째는 커리어 자산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커리어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 왜 초라하게 시작해도 상관없냐면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해요. 막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해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디테일하게 그분들을 갖다 찾아보면은 시작은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똑같이 이 밑바닥에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게 눈사람 만드듯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내가 점점 나은 사람이 되고 커리어가 쌓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공자가 중국에 이제 거의 탑이고 중국의 정신 문명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유명해진 중국 문화 뿌리의 핵심이 공자가 된 이유는요. 중국의 최초 통일 왕조는 진나라죠. 시황제가 통일했는데 사실 진나라는 15년인가 밖에 안 갔어요. 일찍 망했어요. 그 다음이 한나라죠. 이 한나라가 400년을 갔는데 한나라가 중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 중국 전체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400년을 갔기 때문에 중국이 그 뒤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0년 동안 굴러간 한나라 시스템의 핵심, 그 정신문명의 핵심이 공자의 유교 사상이고 실제로 그 정치 제도가 유교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최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자의 사고방식, 이 유교라는 사상이 중국 한나라에 채택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중국 한나라가 처음에 딱 나라를 통일하고 오픈이 됐을 때 유교를 갖다 국가의 이 핵심 체제로 갖다가 셀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교를 배운 사람들, 유학을 배운 사람들이 중국 한나라의 관료들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공자의 제자거나 뭐 제자의 제자거나 막 이렇게 이제 이어진 사람들이죠. 공자의 제자는 그 전 과목을 마스터한 사람이 6례라고 하는데 전 과목 마스터한 사람 72명이라고 하고 그냥 한 과목이라도 수강한 사람이 3,000명이 있었다. 3,000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공자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키웠냐? 공자가 말년에 우리로 치면 사실상 노량진에 있는 스타 강사 같은 거였어요. 그 시경서경 시경서경 역경 이런 것들 스스로 책을 써가면서 제자들을 길러가면서 말년에 그거에 집중해서 그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막 생겨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퍼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자가 뭐가 대단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이 몰려들고 했냐? 그 시작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찾게 된 이유는 공자의 명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명성이 높았던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공자가 주유천하를 그러죠. 중국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15년, 6년간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70명의 임금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명성이 쌓였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공자가 이 구직을 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제자를 기르고 책을 쓰자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 공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비전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 넓은 중국을 16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임금을 70명이나 미팅할 생각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공자가 자기 나라 노나라에서 떠난 거는요 35살 때였어요. 35살 때 노나라 바로 옆에 있는 제나라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취직하러 간 거예요. 구직 면접을 35살에 보러 갔는데 여기 있는 제나라의 왕은 좋아했어요. 쓰려고 했죠. 근데 제나라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영이에요. 안영도 탑 클래스의 재상이었고 공자보다 훨씬 위였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공자가 너무 이상주의자다. 그래서 왕한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5살에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와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10년이 더 지나서 46살 때가 됐어요. 공자가 46살에 다시 한번 나라를 떠납니다. 노나라를 떠나서 주나라로 가요. 주나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노자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공자보다 훨씬 위였고 명성도 훨씬 컸고 그래서 이제 공자들이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미팅에서 공자가 노자한테 대단한 거를 얻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자들이 공자한테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뭐 활을 쏘아서 잡을 수 있고 물고기는 그물을 치면 잡을 수 있는데 이 노자는 용과 같아서 내가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겠더라 뭐 이런 식의 멘트래요. 하여튼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얻은 게 구체적으로 없었지 뭔가 있긴 있었어요. 주나라까지 여기서 여기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먼 데까지 다녀오고 나서 노자를 만나고 나서 공자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제가 마치 미국으로 가서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를 미팅하고 왔다. 그럼 막 갑자기 제 명성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자도 그렇게 해서 명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1살에 처음으로 공자가 직업을 얻습니다. 어떤 읍의 조그만 동네 뭐 재상 이런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일을 잘해요. 그래서 팍팍팍 승진을 해서 55살 땐가 그 대사구라고 하는데 우리를 치면은 검찰총장 내지 뭐 법무부 장관 같은 격이에요. 그 직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공자가 너무 이상주의자고 좀 빡빡하고 하니까 실제로 공자를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고 이웃나라에서 이 공자에 있는 그 나라에다가 우리로 치면은 걸그룹을 보냅니다. 되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음란한 그룹들, 무희들을 갖다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걸그룹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먼 나라의 걸그룹이 오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춤을
그 성 밖에 있는 이 큰 광장에서 춤을 추고 공연을 하도록 허락을 해요. 공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눈꼴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왕이, 나의 오너가 그걸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왕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공자가 그 직을 사표를 내고 떠나요. 그게 55살 때, 56살 때 떠났고 56에 공자가 맘먹고 그때 시작한 게 주유천하입니다. 56부터 해서 15년, 16년 동안 중국 전체를 떠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것만 보면은 공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비전을 세웠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상 35살에 여기서 여기 한번 갔다 온 거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다음에 중국을 한번 그럼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번 미팅을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시작은 원래 조그맣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아요. 이 초라한 거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그림을 그리고 싶건 악기를 다루고 싶건 뭔가 작은 사업을 벤처를 차리고 싶건 그거를 잘 못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 어떤 내 안에 이제 시냅스 혹은 뭐 미엘린 뭐 이런 게 아예 돼 있지가 않으니까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 지금 안 먹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냥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초라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커리어 자산을 말씀드렸죠. 이분이 칼 뉴포트라는 교수인데 커리어 자산이라는 개념은 커리어 캐피탈 요거예요. 우리가 가진 실력, 내공, 뭐 학벌, 뭐 학력, 지연 혹은 경험, 자본 뭐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 뭉쳐서 이거를 커리어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열정을 따라라. 네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열정을 가지고 벤처를 창업하면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열정론이 굉장히 붐이 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꿈을 쫓으면 너는 반드시 성공이 따라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굴러오게 돼 있어. 라고 조언하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고 우리도 사실상 좀 그래요. 거기서 반대하면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거나 혹은 꼰대가 되죠. 근데 이 칼 뉴포트 교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열정을 따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 좋은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는 직업이 희소성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얻고 싶어하는 자리라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원칙에 볼 때 희소하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희소하고 좋은 가치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야 이게 맞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열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열정은 희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내가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그 자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라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죠. 열정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맨바닥에서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망한 케이스,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뭔가 안 돼가지고 접은 케이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칼 뉴포트 교수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커리어 자산을 갖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네가 유리한 게 있어.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한 게 있어. 혹은 집에서 어렸을 때도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좀 할 줄 알아. 혹은 내가 뭔가 인맥이 좀 넓어 하면은 거기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네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어봤어요. 이게 제가 그 책 뒤에 실려있는 가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 평짜리 조그맣고 제가 앉아있고 요 등 얼마나 해야 되냐? 여기 안에 요거보다 작아요. 한 요만해요. 요런 가게를 제가 숙명여대 앞에다가 이제 열었거든요. 근데 가게를 열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제가 20대 때는 법학을 전공하고 저도 고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고시 공부가 안 되기도 했거니와 법학이 재미가 없었어요. 늘 재미가 없다는 상태에서 좀 꾸역꾸역 갔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군대를 가기로 했죠. 다녀와서는 철학과를 가거나 비교 종교학과를 가서 뭔가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 하려고 맘먹었어요. 그래서 논산을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인가 이렇게 종교 전쟁이라고 세 분이 대담했던 그 칼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만큼을 갖다 프린트를 해서 군대 입대하기 전날부터 그거 계속 읽었고 논산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거 읽었고 스탠드에 앉아서 그거 읽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갈게요 하고 할 때 그거 드리고 이렇게 갔어요.
왜 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군대 입대하기 그날 아침까지 뭐 코딩 하다가 백신 프로그램 만들다 그냥 입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버스에서 읽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29살에 군대를 갔지만 멘붕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남들은 군대 입대하기 싫다고 들어가기 전에 2주 동안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난 책을 보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대학원을 갈 거니까 그냥 이 연속 선상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 군대 안에 그 병영문고라고 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책들이 이 군대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제대하면 취직할 친구들이라 셀러리맨들의 생활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책들이 막 있었어요. 회사 안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읽을 책도 없고서 그것들을 읽는데 나름 그것도 재미가 있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회사에 취직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29살 때까지 살았어요. 원래 이 법조계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학자가 되거나 이런 생각을 했지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셀러리맨들이 그런 걸 읽으니까 또 나름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또 그런 회사를 창업한 CEO들의 책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또 나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할 때 뭔가 나도 그럼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31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39살에 딱 제대했는데 뭘 해야 될지 하나도 앞에 뭐 계획이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이제 그러면 취직해서 정신 차리고 돈 벌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했어요. 뭔가 좀 해봐야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힘드셨겠죠? 31살 제대를 하고 제가 원래는 부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좀 있다 올 생각이었어요. 군대에서 2년 다은 분이 계신데 절에 와서 좀 머리 좀 식히고 가라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서 아는 분이 있어서 만나고 이제 경주에 머무는데 그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다 깨다 졸면서 보는데 앞에 고속버스에 테레비가 있잖아요. 그 테레비에서 안성기 씨가 나와서 유니세프 광고를 했어요. 하루 몇백 원이면 이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막 이런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졸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몇백 원이면 커피값이 비싼데 그거 팔아가지고 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졸았어요. 그리고 경주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이야 뭐 테이크아웃 커피가 워낙 많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처음 생긴 게 1999년에 이대 앞에 1호점이 스타벅스 1호점이 최초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그때는 커피값이 비쌌고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커피를 사 먹는 게 뭐 된장녀다 아니다 합리적인 소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교양 시간에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랬어요. 밥값이 너무 비싸다. 커피값이 밥값만큼 비싸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인식 속에 커피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읽은 책 중에서 탐스 신발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팔면은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서 오지에다 기부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든 회사 이렇게 탐스 아르헨티나 국기처럼 생겨서 탐스라고 써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멋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니세프 광고를 보면서 커피값의 일부를 빼가지고 애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세 가지가 경주로 내려가는 그 경주 여행에서 제가 겹쳐지면서 그러면은 커피값이 굉장히 비싼데 여기서 나도 빼서 커피 한 잔을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을 탐스처럼 기부를 하면은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앤탐스 커피 그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한 첫날 저는 아메리카노랑 라떼가 뭔지 알았어요. 그 전에 일체 커피를 안 마셨기 때문에 라떼랑 아메리카노를 구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게 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자를 구하려고 뭐 이렇게 부동산에 이대 앞에 뭐 저기 서울대 있고 신림역 찾아다니면서 가게자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겨우 속대 앞에다가 일단 자리를 마련했는데 원래 여기가 닭꼬치집 자리였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끄으름 다 올라가 있고 막 이런 데를 일단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 가게를 해보신 분도 별로 없고 부모님도 사업을 안 해보셨고 해서 가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오픈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게 재미난 게 있는데 어쩌다가 혜민 스님이 안국선언인가 어디서 이제 법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들으러 갔거든요. 이게 대중 강연 같은 거였어요. 혜민 스님이 이제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이랑 짝을 지으라 그랬어. 짝을 지은 다음에 안 시킬 거예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짝을 지은 다음에 이 사람이
짝지은 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오랜 친구인데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금 오늘로부터, 오늘이 지금 뭐 7월 10일 이렇게 있죠? 그럼 오늘로부터 한 달 뒤 날짜에 지금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이 친구한테 한 달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근황을 네가 원하는 대로 친구한테 친구야 오랜만이다, 내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멍멍하다가 혜민 스님이 시작하세요 이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한 달 만에 시험을 합격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저는 인테리어 업자도 무고한 상태였고 가게만 월세를 해놓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 나는 가게를 인테리어 업자 잘하는 분을 구해서 무사히 오픈했고 인테리어 되게 이쁘고 가게가 막 잘 되고 신문에서만 찾아와가지고 나 막 1:1 기부랑 공정무역 한다고 보고 있대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인테리어 업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영화 감독도 하시는 분이었고 인테리어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공정무역과 1:1 기부 모델로 가게를 꾸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가게를 하는데 그때 총 공사비가 700만 원인가 했거든요. 그럼 총상 공사비에서 자재값 빠지면 실제 그분한테 들어가는 마진은 뭐 100, 200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게를 3주 동안 만들어 주셨어요, 저랑. 이거를 일일이 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커피 머신은 어디에 가면은 뭐가 있고, 저기 황학도에 가면 주방 시장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중고 물건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거를 마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이 이렇게 컨설팅 해주듯이 그렇게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게 저고, 이 가게를 갖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저는 그냥 제가 맡겨두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거 다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페인트 칠도 제가 직접 다 했고, 문짝에 흰색 프렌치는 제가 다 했고, 안에 노란색도 다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가게를 무사히 오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오픈했어요. 그분하고 저는 지금 여전히 형님하고 하면서 이제 연락드리고 하거든요. 가게를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 머신에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리죠. 굉장히 조그매요. 제 등이 있으면 요 등 뒤가 바로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그만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가로 세로 45cm짜리예요. 이걸 탁자를 놓을 공간도 없어서 벽에 조립식으로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 탁자를 열어가지고 여기 앉아 틈나면 글을 쓰고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할 때는 지식 노동자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픈을 하니까 육체 노동자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픈하고 나니까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냥 손님 안 올 때만 블로그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 책 좀 쌓여있죠. 이 책들이 다 공정무역의 뭐 현실 막 이런 거거든요. 커피의 정치학 이런 거인데, 이거 쌓아놓고 손님 안 올 때마다 그거 펴가지고 앉아서 공정무역 읽고 블로그에다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게 31살 때, 2살 때 그때 일이에요. 그리고 가게는 망했죠. 네. 제가 실제로 가게를 열어보니까 열고 나서 알았는데, 숙명여대 근처에 그 라인에 카페가 70개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를 열기 전에 저는 이 손님들한테 쿠폰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쿠폰하기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쪽지를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쪽지를 이렇게 A4 용지, 노란 A4 용지에다가 깨알같이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접어가지고 일일이 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께 그걸 하나씩 끼워드렸거든요. 가게를 오픈하기 전날이 기억나요. 내일자 쪽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과연 손님이 몇 분이 나올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전날 200장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200장 정도 팔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쪽지를 200개를 만들어서 오리고 그걸 접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가득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님은 안 오죠. 그래서 그때 그 막막한 느낌을 생각하면 심장이 좀 답답해져. 가게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제서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하고 나서 이 모델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가게가 좁으니까 화장실은 이 건물 뒤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님이 지나가다가 커피를 사려고 이렇게 왔는데 가게가 비어있어. 그럼 없네 하고 이렇게 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오는 시간을 셌어요. 시간을 초를 재니까 이게 40초, 30초 정도면 뛰어가서 화장실 갔다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조그만 칠판에다가 써놓고 갔어요. 45초 안에 돌아옵니다 라고 써놓고 화장실을 뛰어가 소변을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기다리시는 분이 가끔씩 있긴 했죠. 그 정도로 한 곳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나는 장사는 체질이 안 되겠다. 아무리 큰
갈비집 같은 걸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예술가죠. 예술가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그림은 해본 적도 없고 음악은 다룰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근데 글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떻게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숙대로 올라가는 출근길 아침이었는데 글을 쓰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작가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되게 좋겠네 라는 생각을 32살 때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은 아니고 과학상자 조립대회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 열심히 했어요. 리코더도 잘 불고 뭐 반장도 했고 뭐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받고 뭐 바둑대회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재우야, 너는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집중을 확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그 질문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동안에, 나 바둑 잘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 리코더도 불지만 그건 아니고, 공부를 시험도 잘 보긴 하지만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생님한테 자신있게 얘기한 게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과학도 호감 쓰기에 대회에 내면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32살 때 글 쓰면서 먹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기억이 한 20년을 뛰어넘어서 잊어먹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안 올 때마다 그냥 거기에 앉아서 아무거나 막 꼬물꼬물 썼어요. 그리고 가게는 망했죠. 제가 가게는 왜 망했을까 생각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좋은 스타트의 두 가지 요건에서 모두 해당이 안 돼요. 첫째, 초라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게는 전혀 초라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았던 돈 다 투자했고요. 월세가 70만 원인가 그 숙대 앞에 그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이제 잡았기 때문에 월세 70만 원이나 건물주분한테 꼬박꼬박 냈고, 전혀 권리금도 들고 들어갔어요. 전혀 초라한 스타트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커리어 자산이 제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 자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사실 회사에 취직하거나 그게 아니면 학원 강사를 하거나 뭔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이 칼 뉴포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 자산을 가지고 가급적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나는 예를 들면 대학 전공이 무기야, 나는 인맥이 무기야,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네가 쉽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저는 가게를 열 때 내가 열정이 있고 여기다가 굉장히 의미를 담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픈하고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200잔을 준비했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가게가 진정성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이 가게에서 판 돈이 이 책 맨 뒤에 보면 제 에필로그에 We donate 5425 이렇게 써있는데, 그 5,425가 제가 여기서 총 판매한 잔수예요. 그래서 그 5,425장 곱하기 200원 해가지고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어요. 목돈으로 계속 판매하는 돈만큼 계속 기부를 해가면서 마쳤고, 마지막에 가게를 문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문 닫고 부동산에다 열쇠 주고 이렇게 왔어요. 저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열정도 있고 했지만 실제로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글쓰기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아까 글을 쓰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회사에 일단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있고 그러잖아요. 닫아놨던 블로그를 열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뭔가 막 조금씩 썼어요. 그래서 쓰다가 어느 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결국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마치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국물이 나오듯이 내가 글을 쓰면 어차피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나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짧게 쓰기 시작했는데 출판사 에디터분한테 댓글이 달렸어요. 이걸로 혹시 책을 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고, 저는 책을 낼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할 때는 기획안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출판사에다 투고를 하고 몇십 군데 투고한 다음에 그 거절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댓글이 왔어요. 그 에디터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 요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제가 첫 책을 갖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저는 냈다고 생각하고요. 책 내용은 많은 걸 집약했지만 컨텐츠 자체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첫 번째 책을 365 공후 비타민이라고 여러 가지 짧게 넣은 걸 묶은 걸 이제 냈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속 퇴근하고 주말에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계속 글을 썼어요. 다른 분들은 소설을 쓰려고 맘먹으면 틈날 때 소설을 쓰시고, 아니면 책을 내려고 맘먹으면 한 권을 냈으니까 다음 책도 기획안을 만들어서 기획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가지고 해야 내가 그 투자한 노동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그냥 틈날 때마다 분량도 가리지 않고 막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재미난 게 처음에 글을 쓸 때 글의 길이가 한 1000자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100개, 200개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4000자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앉아서 글을 쓰면 한 4000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4000자가 내가 4000자를 써야지라고 맘먹고 쓴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일기로 써볼까? 라고 마음을 먹고 자리를 앉는데, 처음에는 1000자가 쓰여지던 게 나중에는 3000자, 4000자가 쓰여져요. 그거만큼 글빨이 느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글의 실력이에요. 이거는 마치 달리기랑 똑같아요. 내가 오늘 마음을 잡고 내일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42km를 완주해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내일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10km씩 뛰어들고 트레이닝을 해둬야 마라톤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글도 내가 기깔나게 내일 1만자를 써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쓰다 보니까 저절로 근육이 커져서 무거운 웨이트를 들 수 있듯이 늘어져요. 글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막 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모아가지고 작년에 혼자는 공부에 정수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 그렇게 꼬물꼬물 써둔 글이 한 230개 정도가 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묶어서 이번에 수정하고 해서 에세이집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 오늘 아침에도 글을 쓰고 왔습니다. 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5월 1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전업작가와 강사가 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느낌을 알았어요. 제가 31살, 2살 때 가게를 열 때의 느낌은, 맨바닥에서 이거를 열어야지라고 맘먹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잠 못 자면서 가게 이름도 정하고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고 나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막해. 그냥 그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글을 쓸 때는 여기다 제가 초라하기 시작했죠. 블로그에다 그냥 썼어요. 돈 투자한 거 없어요. 퇴근하고 나서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슬슬 뭔가 쌓이면서 책을 낼 거리가 생겼고, 이번엔 에세이가 나왔지만 내년에 지금 낼 책도 2권 정도 아이템들이 있고, 그 다음 팟캐스트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내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1살 때 가게 열었을 때 그 막막함과, 지금은 내가 오픈해도 이렇게 퇴사하고 제2의 인생을 오픈해도 내가 할 것들이 충분히 있구나 하는 거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이거는 뭔가 남들한테 막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엄마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는 수익을 이만큼 낼 거고 6개월 후에는 내가 드디어 손익분기를 넘을 거고,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나 해도 할 거 되게 많겠구나,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아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초라하더라도 그냥 시작을 해야 되고요. 내가 커리어 자산이 있으면 있는 데서 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글쓰기는 저는 없었으니까 커리어 자산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커리어 자산이 쌓여서 저쪽 언덕으로, 절벽으로 갈아타도 되겠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느냐예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게 제 방이에요. 방이 조그만데 사실 책을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요. 천장 끝까지 여기까지 다 책이 쌓여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책을 뭔가 읽으면서 이렇게 커리어 자산을 쌓아가고 있죠. 제가 노력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글쓰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회사에서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하고 5월 1일부터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고 그날 5월 1일 하루는 집에서 해볼까라고 맘먹고 집에서 글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됐어요. 낮잠 자고. 그래서 다음날부터 곧장 그냥 카페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몸 운동 간단히 하고 혹은 뛰고 싶은 날은 좀 뛰고 아침에 스타벅스나 혹은 어디로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 카페에서 글을 한 편 써요. 글 한 편 쓰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헬스를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뭐 세무 업무라든가 강의 준비라든가 딴 걸 하고. 근데 제가 이 5월 1일 날 퇴사하고 나서 글을 처음 쓸 때 첫날 쓴 글이 600자인가? 그래요. 오랫동안 에세이를 안 써오니까 에세이를 쓰려고 맘먹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는 최선을 다해 썼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났죠. 난 퇴사하고 이제 글을 쓴다고 맘먹었는데 옛날처럼 4,000자가 안 나와. 그 600자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매일 나가서 같은 시간에 쓰니까 다시 글빨이 늘어요. 그래서 2,000자, 3,000자 계속 늘어서 똑같은 글을 갖다가 제가 블로그나 쓴 걸 갖다 올리는데 이 지금은 3,000자, 4,000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실제로 와요. 이게 너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걸 듣는다고 동기부여 강의를 듣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보면은 이거 내가 되네 라는 걸 알아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글을 맨날 쓰는데 이걸 갖다가 목차를 정해두고 쓰냐, 뭔가 계획을 내가 한 달째 맨날 글을 써가지고 뭔가 올리니까 이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조사를 해놓고 나서 글을 쓰시는 거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일 아침에 저는 글을 쓰겠지만 내일 카페에서 무슨 글을 쓸지에 대해서 저 머릿속에 없어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 쉬는 시간이에요.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뭐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카페로 걸어가는 그 길에 오늘 뭘 써야지를 생각해요. 그 생각하면서 가서 카페에 앉잖아요. 앉아서 끙끙대면은 이게 나오긴 나와요. 뭔가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2달 동안 계속 해보면은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고 스티븐 킹 맞나요? 스티븐 킹? 그 미저리 쓰신 분? 네, 그분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글을 쓰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아무것도 못 써도 좋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냥 이런 짓을 매일 하면 글은 나오긴 나온다 그랬어요. 스티븐 킹이 자기가 자기가 쓴 작품들이 재미있는 이유가 자기가 스타트를 할 때 플롯 같은 거 하나도 안 짠대요. 그냥 쓰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봐가면서 자기도 쓰는 거예요. 저자인 자기도 이 스토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독자들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플롯을 미리 짜놓고 쓰니까 그 소설과 그 영화가 뻔해지는 거다. 나는 그냥 쓰면서 봐. 그러니까 내게 굉장히 독특한 거야 라는 얘기를 스티븐 킹이 했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설가 김현수 씨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 쓰긴 썼다. 아무것도 안 쓰여지는 날은 쓰지 못함에 대해서라도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쓰다 보면 뭔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매일 그렇게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쓰면은 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없어요. 누군가가 그런 말씀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 불안감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매출 계획이 있거나 뭐가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하면 뭔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냥 내가 맨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은 별로 없어요. 글쓰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가 팟캐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한 3년 반 전에 2015년 10월 28일인가에 제가 팟캐스트를 첫 방송을 그때 냈었는데 처음 팟캐스트 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딱 앉으니까 마이크 이렇게 놔요. 그리고 마이크를 보니까 보이는 게 마이크만 보여요. 앞에 벽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주희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막막함이 가게 했을 때 막막한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남들은 팟캐스트 보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거 마이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픈을 할 때는 처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공부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몇 판은 꾸역꾸역 끌고 갔지만 그 다음에는 마이크 앞에 앉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고 해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땀을 낸 다음에 해본 적도 있고 한 번은 이랬어요. DJ들이 보면은 말할 때 라디오 DJ들 귀에다가 헤드셋을 꽂고 들으면서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 싶어서 귀에다가 헤드셋 꽂고 저도 재즈를 틀어놓고 말을 해보기도 했고 헤비메탈 틀어놓고 해보기도 했고 막 그래봤어요. 술 마셔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인가 그 처칠 수상이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맨날 마이크 앞에서 특정한 시간에 생중계를 이렇게 말로 우리는 지금 뭐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걸 어디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처칠 수상이 하는 거 보니까 이 마이크 앞에서 그냥 떠들어. 뭔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냥 연습하면 느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꾹 참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긴 늘어요. 점점 늘면서 말도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도 줄줄 하고 있죠. 요거는 유튜브 제가 영상에 질문을 받아서 댓글에다 질문을 받아서 그때 몇 주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영상을 찍었는데 물론 준비를 좀 하긴 했어요. 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막상 앉았지만 말이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엄살도 떨었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니까 작도 탄 것 같아요. 막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네, 나중에 유튜브에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편집 중이신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대본 없이 한 거예요. 이게 하면은 늘어요. 팟캐스트도 그랬고 또 재미난 거는 처음에는 자기개발 공부법만 하려고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소설은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개발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고 뭔가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 가요. 그 페이스북을 세운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가라는 질문에서 탁월한 아이디어는 행동하면서 얻는다 그랬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맘먹고 하면서 되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면 뭔가 생기고 하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팟캐스트 할 때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이게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노력을 하려면은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서 무언가에 성공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 좀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운동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막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제일 간단한 도구인 운동조차 안 하면서 그 다음 거를 잘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할까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거를 못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냥 하루에 단 10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면 운동이 점점점 운동의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죠. 제 팟캐스트에 보면은 그 팟빵에 보면 밑에 막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그 댓글에 제일 좋은 게 제가 운동을 꾸준히 시작한 지 뭐 1년이 넘었고 어느새 보니까 지금 뭐 2년째 운동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운동 잘 안 하고 있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맘먹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확실히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슬럼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지요.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슬럼프가 오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슬럼프가 와요. 제가 퇴사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글을 쓰고 있지만 글 쓰는 중에도 슬럼프는 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혹은 일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슬럼프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좀 비정상인가 문제있나 이런 생각을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슬럼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위기가 생기면은 그건 사실 기회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그냥 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 멘트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때 2015년 10월이었어요. 2015년 10월에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총을 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팀의 차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한 과장 우리 회사가 팔렸대. 지금 예비훈련 가서 총 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팔렸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매각이 됐고 매각이 돼서 우리 부서는 없어질 것 같아. 제가 그때 뭐 전략실 이런 거였는데 회장님 비서실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회사를 파셨으니까 우리 부서는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덜컥 나는 거야.
이게 회사가 없어지면 뭐 잘린다더라, 창고로 발령을 낸다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겁이 났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반드시 힘이 나요. 저는 잠이 되게 많아서 하루에 7, 8시간 확실히 자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달간 하루에 2,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 밤에 누우면 잠깐 떠가지고 정신이 번쩍 따고 낮에는 회사 가서 어차피 일은 없으니까 그 차장님하고 같이 호수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 한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뭔가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가 살아남으려면 버틸려면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팟캐스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라고 맨날 생각만 하고 미뤄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다가 마이크 단자에다 꽂고요. 이 마이크에다 얘기를 하면 이게 녹음이 저절로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절로 안 돼요. 녹음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녹음 눌러야지 그게 재생이 돼요. 그 밖에 편집 프로그램도 제가 네이버에서 구해가지고 뭐 물어가면서 꾸역꾸역해서 팟캐스트를 런칭을 했어요. 그때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2015년 10월 말에 첫 방송을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위기가 오면은 뭔가 반등할 게 생기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2017년인가 18년인가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드는 팀에 있었는데 독서회사를 다녔어요. 교재 만드는 팀에 있었고 저는 교재를 제가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초등 교재를 만드는데 팀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만족도가 높았는데 팀에서 잘렸어요. 본부장님이 저를 밀쳐냈는데 뭐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겠고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이유를 못 들었어요. 그 방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방출 그렇게 나갈 때 제가 막 저항을 하거나 내가 만족도 1등인데 왜 저를 자르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했고 어떻게든 될 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갔죠. 그 딴 팀에 이제 조용히 가 있으니까 신사업팀이 있었는데 신사업팀의 실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신사업팀은 영어 교육을 한 팀이었고 그 팀에 뉴요커가 있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가니까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했더니 괜찮대요. 한 과장은 국내 업무만 담당하니까 영어 잘 못해도 뭐 할 수 있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면 단톡방은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영어로 업무 회의도 영어로 하니까 뉴요커 그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장님한테 아까 뭐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해가면서 했어요. 제일 먼저 그 팀에 가고 나서 제가 깔은 게 구글에서 그래머리라고 1년에 15만 원짜리 돈을 주고 유료 문법 체킹 앱을 깔았어요. 단톡방에 쓰기 전에 쓰고 체킹을 한 다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과장이 토킹은 안 되지만 그래도 쓰는 거는 괜찮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팀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대학 이후로는 법대니까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갖다 맨날 쓰고 해야 되고 또 그 외국인 친구가 쓰는 기한 이 친구가 썼던 거에 뭐 지출 결의 뭐 영수증 증빙 하여튼 온갖 서포트는 다 제가 해야 돼. 이 친구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잖아. 너 지금 출장 기간이 얼마냐 어디로 가냐 기한 이런 내용 맞냐고 얘한테 얘기를 해야 제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어요. 그리고 영어로 꿈을 2번 꿨어요. 꿈속에서 영어가 나와요. 저는 이런 얘기를 꿈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영어 꿈을 꾼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할 줄 몰랐어요. 실제 꿈에서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고 영어를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2번 꿨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싶었죠. 근데 그 팀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팀이 이제 접고 그 뉴요커는 이제 나가고 영어 공부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개월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최소한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길을 못 찾거나 뭐 호텔을 못 찾아가서 겁먹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없어요. 이게 뭔가 얘기하면 하여튼 뭐 되는구나라는 거는 최소한은 있어요. 이게 제가 그 교재 쓰는 팀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런 경험을 못 했겠죠. 그리고 교재 쓰는 팀에 계속 있었더라면 제가 교재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만족도도 괜찮았고 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퇴사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하고 회사에 있었을 수도 있죠.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몇 번 이런 식의 걸 경험을 하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쳐다라고 이게 뭔가 뭔가 내 이 인생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기아가 변속될 느낌인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불안감이 별로 없거든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뭔가 생기면은 기아 바꿀 땐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럼프가 오실 때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 먹어야 될 거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거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징조다. 내 인생의 기여를 바꿀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왔다. 그리고 나한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무조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건 긍정적인 마음 같은 거죠. 그냥 벌어진 일은 좋은 거야. 그냥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일체유심조의 뜻은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월급을 갖다가 초봉을 예를 들면 200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초봉 200이 많은 걸까요? 200이 많은 걸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용 노동직으로 하면서 일당을 받고 최저시급을 받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200은 많아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거나 제가 제 로펌 친구들이 보거나 하면은 이거는 적어요. 그럼 200은 많은 걸까요? 200은 여기서 볼 땐 많은 거고 여기서 볼 땐 적은 거예요. 그럼 200은 그 자체로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예요. 200 그 자체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많은 게 될 수도 있고 적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이 사람 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못난 사람이냐? 아니면 혹은 내가 잘난 사람이냐? 못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잘할 수도 있어. 그럼 나 자신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인식 속에서는 나는 무한히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체유심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나한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내 인식 속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적어도 괴롭지는 않죠. 슬럼프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일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일이 계속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안 가, 텐션이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예전에 검도 사범님이셨는데 그분 실업팀의 코치였고 선수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히 잘하는 인류 선수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어떤가요? 물었더니 그 사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인류 선수들도 슬럼프가 와요. 하지만 인류 선수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시합에 나가면 잘 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진 않아요. 막 버텨요 어떻게든. 그런 거예요. 에이스는 뭐냐? 지금처럼 류현진이 대박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잘했지만 그때 류현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이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에이스는 이닝을 꾸역꾸역 먹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야구에서 한 이닝 있죠? 9이닝까지 가는 거잖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5회, 6회까지 안타를 맞고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실점을 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텨주는 게 에이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컨디션이 좋을 때 되게 잘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바닥을 쳐서 막 경기 말아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하지만 못해도 버티면서 꾸역꾸역 갈 수 있어요. 글이 안 나와도 오늘 어떻게든 한 편 써내고 내가 막 몸살이 오고 뭔가 안 좋아도 업무 PT 하겠으면 어떻게든 PT를 갖다 꾸역꾸역 망치지 않고 해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에이스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슬럼프가 와도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해내는 게 할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해내서 뭔가 남들이 들어줄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 남들이 먹어줄 만한 음식을 내놓는 거, 남들이 봐줄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의미에 대한 거예요. 물론 앞에 것들만 해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은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느껴야 좋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 모네 오랑주리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수련의 방이에요. 그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은 모네가 이제 수련으로 유명하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뻐요. 반원형, 타원형의 공간이 이렇게 빵 있고요. 이 벽에 벽화처럼 모네의 수련이 이렇게 쫙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동그란 게 이게 지금 자연 채광이에요. 여기서 이 햇살이 들어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모네가 수련을 그린 게 30년 정도를 그렸는데 유명해진 거는 이 수련 연작 때문이에요. 수련 연작이 유명해진 거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1914년에 모네가 저기 지베르니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수련을 갖다가 연작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14년에 그걸 그린 이유가 뭐냐? 여기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은 팜플렛이 있는데 영어 팜플렛에 그렇게 써 있어요.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모네는 사람들에게,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의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수련을 그렸대요. 수련을 그리다가 모네가 시력을 잃어요. 눈이 망가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같은 데서 모네 수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수련이 잘 안 보여. 이거 실제 가서 보면 막 다 뭉개져 있어. 뭉개져 있는 게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려서 수련이 그 모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림을 그린다. 모네는 실제로 시력 안 보일 때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1926년인가에 모네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죽고 나서 27년에 이게 죽고 나서 이걸 갖다 파리에다 다 기증을 했어요. 27년에 파리 시민들이 보게끔 이 수련이 오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네 막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도 취미가 다들 뭐 있으실 거잖아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룰 수도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평화와 안식을 주고 싶어서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의 의미를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수련을 그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저는 일에서 의미를 옛날부터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 제 성향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죠.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대에 간 이유가 그거고요. 막 잘 먹고 잘 살거나 승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거는 마치 직업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에는 의미가 있거나 사명감이 저절로 부여된다는 사고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되면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 교사가 되면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직업이야. 뭐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들 돌봐주면 굉장히 사명감이 가득한 직업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무사히 수능을 보고 법대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정오 공부가 너무 싫더라고요. 법학이 그렇게 재미없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대 때 사실 한 일이 법대 도서관이 그때 80석 정도가 됐는데 아침에 7시 반쯤 가가지고 자리를 맡아놓고 책을 갖다 펴놓고 실제로는 한 2시간 공부하다가 법학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다시 법대로 와서 짐을 싸가지고 퇴근하는 이런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잘 못하게 됐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해놓고 실제로 거기 갔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태도를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 두 번째는 더 나은 조건으로 가기 위한 커리어, 세 번째는 천직. 이 3개로 구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이 셋 중 뭐에 속하니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비율이 비슷했어요. 어느 직업에다가 묻건 이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비율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직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카페를 열 때 그러면은 이 일을 만들면서 이 일에다 내가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카페 열었어요. 요거는 제가 카페 이 문틀 위에다가 제가 붙였던 말이에요. 맨날 이거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멋진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카페에다가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커피 한 잔을 팔 때 한 잔에 200원만큼을 갖다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고 원두는 다 공정무역을 썼고 티랑 이런 건 전부 유기농이거나 아니면 뭐 채식주의자 인증받은 걸 썼고 그 인테리어도 전부 이렇게 제가 업사이클링이라고 천막도 제가 색칠해가지고 다시 새로 썼고 익스테리어를 남들은 이쁜 거 놓거나 벽돌로 마감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을 갖다가 출판사에서 표지를 달라고 해서 그 표지를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표지는 이렇게 달마다 제가 갈 생각했어요. 다른 책을 갖다가 이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쿠폰이 싫어가지고 제가 쪽지를 써가지고 맨날 쪽지를 꽂았다 그랬죠. 이렇게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꾸겨놓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장사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장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의미를 가져야지라고 의미를 막 이렇게 설정해 놓는다고 그게 실제로 내면화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이게 그럼 이 일의 의미는 사명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인적 가능성이라는 개념인데 1611년에 태양의 흑점이 발견이 됐는데 흑점이 발견된 게 4개 나라에서 4군데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흑점 있네 라고 4군데 동시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가 발명된 게 18세기인데 18세기 때 전기 배터리가 2군데 서로 다른 데서 이렇게 발명이 됐어요. 스티브 존슨이라는 과학 저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과학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발견이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례가 최소한 150건이 넘는다 그래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적 가능성이에요. 이 어떤 발견이라는 거, 혁신이라는 거는 동떨어진 데서 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발견이 되면 그 위에 한 발짝 위에서 인적 가능한 곳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치 1차 방정식이 x가 미지수가 하나의 1차 방정식이 연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미지수가 xy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발견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명감 혹은 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명감을 만들려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의미와 사명감이 발견돼요.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언제 알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칼 뉴포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야에 최첨단에 이르러야지 사명감이 생긴다. 이유는 이래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내 앞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 그럼 사실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은 어디서 오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때 의미가 생기고 사명감이 막 있고 하는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렇게 뒤에 쳐져 난 쳐보고 이러면은 이 일 꼭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의 최첨단에 섰을 때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의미와 사명감이 저절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첨단이라는 거는 그럼 꼭 뭐 대학 가서 박사를 따야 되냐, 교수가 돼야 되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학원에서 이 아이를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도 신경을 못 써주고 이 아이 수학을 갖다가 이 시기에 중학교 2학년 이 시기에 이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아이랑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하니까 얘를 내가 포기하면 얘는 망해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의미와 사명감이 올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그 아이의 수학이라는 분야에서 최첨단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신림동에서 곰탕집을 우리 부모님 30년간 하시고 내가 그걸 이어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이 집을 문 닫으면 신림동 이 지역에 이렇게 된 곰탕집이 없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신림동이라는 분야에서 곰탕이라는 그 분야에서 내가 이미 최첨단에 있는 거야. 이렇게 폭이 좁아도 좋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내가 최첨단이구나. 이 회사에서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이 사실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뭔가 들 때 그때 의미와 사명감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발견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이 넘어와서 글을 쓰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야 되나? 꿈이 꼭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책에도 썼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고 저는 비슷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입맛에 딱히 맞는 음식이 없을 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먹다 보니까 나는 왠지 홍어가 땡겨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왠지 치맥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하다 보면은 이 일이 뭔가 나한테 재밌어. 이 일은 뭔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이면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괴로워요. 제가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나가서 강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못하게 맞거나 싫어하거나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못할 때는 괴로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렇진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하는 그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책임감 있게 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제가 공부 때문에 강의를 가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네가 맨날 하는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그게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없으면 지금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좋아하는 음식, 입맛에 맞는 음식이 생기듯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일을 이렇게 갈아타서 가면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어떠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이게 운도 따라줬고 열심히 꾸역꾸역 하기도 했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을 지금 마련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할 수 있고 작업하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계속 꾸려나가면서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회사 생활 7년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했더니 이제 요만큼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이 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 물론 제가 글을 쓰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굉장히 멋있게 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정해서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살다 보면 점점 알아서 생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소설가 김현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피임기구를 나눠주는 뭐 그런 봉사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제작이 아니지 막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나는 요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거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의 시간을 이렇게 내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김현 씨가 내가 글을 쓰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나는 무언가 매일 글을 써요. 그냥 쓰지만 이 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순간 행복할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조그만 걸 써서 주지만 그 사람은 그걸 읽고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러면 책을 사서 하니까 나한테 또 인세가 와서 내가 그걸 가지고 또 글을 쓰고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렇게 내가 가진 걸 주고 저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가진 걸 주고 이런 게 내가 지금 글을 쓰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해요. 제가 그냥 매일 글을 쓰고 강연하고 하는 거는 제가 무언가를 드리면은 무언가 얻으실 거고 무언가 도움이 될 거고 그럼 그게 피드백이 와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자녀분들이 없죠. 와이프랑 두 분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별로 이렇게 셀럽이지만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루키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에는 인간관계가 다양한데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자기와 독자와의 관계인 것 같다. 나는 독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글을 쓰면 반드시 읽어주는 독자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이긴 하지만 나는 이 인간관계가 내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무언가를 써놓으면은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읽어주시고 거기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저한테 잘 읽었다고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관계
저한테는 큰 의미입니다. 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요약하면 이래요. 시작은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셔야겠다면 시작을 할 때는 초라하게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이미 커리어 자산이 있는 데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리어 자산을 쌓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라. 노력은 꾸준하게 하고 체력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꼬물꼬물 하시면 실력은 는다. 슬럼프는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나쁜 일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슬럼프가 있어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대범하게 그냥 계속 할 일 하셔라. 마지막에 일의 의미는 나는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의미는 발견이 된다. 얼마 전에 하루키가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쓴 원고들 그리고 모았던 LP판 이런 걸 전부 와세다대에 기증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철인 3종 경기하고 달리기 마라톤하고 계속 그래요. 이게 제일 최근 사진인데 사진을 보면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얼굴이 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나 지금 70살이 돼서 찍은 사진이나 계속 한 길을 가고 있고 하니까 얼굴이 참 맑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짠가 기사 보니까 이 하루키가 와세다대에 기증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하루키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했던 건축가가 라이브러리를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루키가 대학교 때 맨날 놀았던 연극부 동아리방인가? 그 동아리방 바로 옆에다가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2021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처음 작가라고 글을 쓸 때 내가 발자크나 토스토옙스키가 될 가망은 없지만 상관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일 글을 썼대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엄청난 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읽고 꾸준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